안녕하세요. 시댁 식구들이랑 입에 거품 물고 싸우는 사연들이 넘실거리는 이곳에 오늘 전 조금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부모님과 진짜 부모 자식처럼 가까이 지내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말로는 내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자식 같아서 그러는 거다 하시지만 왜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결국 중요한 순간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실자 붙은 집안의 숙명과도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께선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 거의 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식 같아서 딸 같아서라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오신 분들입니다. 두 분이 모두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자랑도 해보고요. 곧 있으면 시부모님의 기일이 돌아오는데 오늘따라 이 넓은 세상 아래서 시부모님까지 제 곁을 떠나시고 나니 정말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혼자 남은 며느리가 이렇게 외로워하실 걸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나 아른거리는지요. 우리가 부모 자식 인연으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래도 아가, 너 시집 오고 난 이후로 우린 한 번도 너 며느리로 생각해 본 적 없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라 생각했어. 네가 우리한테 잘했던 거, 우리 그거 죽어도 평생 안 잊지 마. 아파서 눈꺼풀 들어 올릴 힘도 없으신 아버님이 제 손 꼭 붙잡고 더듬더듬 얘기하시면서 제 손에 꼭 쥐어주었던 열쇠. 그 열쇠가 결국 시댁에서 절 살아남게 한 탈출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의 사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느낌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엄했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저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게 남들보다 참 힘들었어요. 저한텐 그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주실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곁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여기까지 나와 있어? 얼른 들어가 저녁 먹자. 할머니가 오늘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반찬 해줄 테니까 된장 넣고 시래기 지져가지고 얼른 밥 먹자.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제 곁에 있는 유일한 가족이라곤 오로지 할머니뿐이셨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기구한 가족 관계를 갖게 되었냐고요? 너무 어렸을 적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셔서 저 역시도 사고나 다른 얘기들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다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하실 때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를 가지게 되어 고향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림을 차리셨다는 것. 그리고 제가 3살이 되었을 때 함께 탄 차에서 큰 사고가 났었다는 것. 마지막까지 저를 살리기 위해 제 왼쪽 오른쪽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식을 놓기 직전까지 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까지요. 외가 쪽과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할머니와 할아버지 역시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 자식이라고는 덜렁 저 하나 남겨놨는데 얼마나 원망스러우셨겠습니까. 고아원이든 어디든 보내버리라고 병원비 수납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렇게 떠나버리셨는데 그때 제가 고아원으로 가지 않도록 챙겨주셨던 분이 바로 지금의 할머니세요. 왜 옛날엔 본처를 두고도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첩을 집에 들이는 일이 흔했었잖아요. 작은 할머니 역시 그렇게 들어온 첩이었고 집 안에 첩이 들어오자마자 본처로 있던 할머니가 아버지를 임신하는 바람에 집에서는 거의 찬밥 신세, 식모나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이고, 이 어린 것을 어쩜 좋아. 예, 너도 나도 오갈 데 없는 신세인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 둘이 나가서 살아보자.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뭐래도 방법 나오지 않겠어. 그렇게 작은 할머니가 절 걷어주시고 안 그래도 눈엣 가시였던 두 사람이 손잡고 나가서 산다고 하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옳다구나 하고 나가라고 등을 떠미셨겠죠.
그래도 그렇게 나오면서 둘이서 같이 살 방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입버릇처럼 매번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때 만약 할머니께서 절 맡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어디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사연을 쓸 생각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할머니께는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할머니께선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파는 것이 주된 일이셨고 때에 따라서 남의 집 일을 가서 봐주시기도 했고 어린 손녀딸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뜩이나 나이도 많으신데 저렇게 일을 하다가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마중 나가 있는 것이 습관이 됐죠. 높은 언덕을 지나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제서야 아, 오늘도 별탈 없이 하루가 잘 지나갔구나 하고 안심을 하는 거죠. 번듯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 생활마저 깨져버리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 것 같았으니 할머니가 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가서 야채 파는 거라도 그만하면 안 돼?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다가 진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나 어차피 대학 진학할 생각 없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선 바로 취업해서 일 시작할 거야. 그때 되면 기숙사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럼 할머니 어디 아프다고 할 때 바로바로 와볼 수도 없잖아. 생활비는 내가 보탤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일 좀 줄여봐요. 응? 손녀딸이 남들처럼 대학을 가길 간절히 바라셨던 할머니지만 하루 종일 굽은 허리 피지도 못하고 주먹으로 통통 두드려가면서 일을 하시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지요. 참 내내 사는 게 그랬습니다. 남들한텐 일상적인 일이요. 저한테는 그렇게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학교에 와서 어제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며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생일 선물을 자랑하는 것, 어머니랑 말다툼을 했다고 하소연하는 것, 전 살면서 한번 느껴볼 수도 누려볼 수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요. 할머니는 밖에 나가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난 고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들을 질투하고 시샘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더 안 꺼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하고 숨기기에 바빴고요. 할머니가 항상 우리 강아지는 요즘 힘든 거 없나 하고 물어보실 때마다 저도 여느 손녀딸처럼 할머니의 주름진 목을 꼭 끌어안고 난 요즘 이게 힘드네 저게 힘드네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투정도 부리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을 속으로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싶고 남들 다 가는 대학교 그거 나도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머니에게 하겠어요.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봤자 속만 상하는 소리라며 그냥 나 혼자 상하고 말자 하면서 입술을 꾹 말고 속으로만 삭히고 마는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때 제 목표는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할머니와 둘이서 여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고, 당장 할머니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빨리 돈을 모아서 그때 같이 붙어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숙식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그걸 생활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는 것이 도움이 되겠거니 했으니까요. 할머니 미안해. 나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번 주말에 특근을 하면 야간 근무에는 추가 수당을 더 준다고 하셔서 대신에 다음 주말엔 내가 정말 특근 있다고 해도 일 절대로 안 잡고 무조건 집으로 갈게. 다음 주에는 우리 고기 먹어요. 맨날 구워 먹는 돼지고기 말고 할머니 좋아하는 소고기 먹자. 내가 사갈게. 우리 할머니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한우를 사가야겠다.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왜 그렇게 악바리처럼 일하냐고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여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소녀가장 그런 거냐고. 가난한 사람은 뭐 행동에서 티가 나는 건가 싶었는데 어떻게 아셨냐 물어보니까 남들은 힘들어서 다 못하겠다 손 내두르는 특근도 연달아서 하겠다고 손 번쩍번쩍 들고 집에 어마어마한 빚이 있거나 먹여 살려야 할 식솔들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겠거니 생각을 했답니다. 젊었을 때야 몸 튼튼하니까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가족들 많이 챙겨. 얼굴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두고 건강이란 가족은 한 번 이루면 돌아올 수도 없는 것들이야. 내가 너무 어리고 예뻐서 해주는 얘기야. 나라고 그럴 때 없었겠어. 이 나이 먹고 나서 그거 두 개 다 잃어보고 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나 후회가 돼서 해주는 얘기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너무 고생만 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래. 그렇게 걱정 어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요즘 들어 할머니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진 것 같고 전화할 때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운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괜히 특근을 한다고 나섰나 그러지 말고 하루라도 더 빨리 집에 가볼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인생의 법칙이란 게 원래 늘 그런 법이잖아요.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해서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면 내가 꼭 지쳐서 삽을 내던지고 돌아간 그 자리에서 딱 한 삽만 더 파면 될 자리에 보물이 있는 법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그 불안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창문을 넘어오는 그런 게 인생이 아닐까요? 네? 어디라고요? 병원이요? 병원에서 왜 저한테, 네, 저희 할머니인데. 매일같이 꼬박꼬박 할머니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다음 주가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고작 돈 몇 푼 벌겠다고 얼굴 못 보러 갔다는 게 미안해서 연락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전 그 자리에 못이라도 박아놓은 것처럼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이미 암이 꽤나 많이 진행되어 있던 상태였대요.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하던 일도 다 내팽개치고 빚까지 내서라도 본인 간호를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할머니 끝까지 투병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까요? 왜 말라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냥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의뢰 그렇듯이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맛있는 걸 사다 드려야겠다. 전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돈이 뭐라고요? 결국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 때문에 평생 제 곁을 지켜주셨던 할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손녀딸이 됐다는 사실에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임님, 괜찮아요? 아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 정말 기적처럼 제 인생에 나타났던 것이 남편이었어요. 그 전까진 그냥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회사 동료, 밥을 먹을 때 오며 가며 얼굴 몇 번 마주친 게 전부인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정도였던 딱 그 정도의 사이였죠. 할머니 소식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는 저에게 가장 먼저 달려왔던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묻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펑펑 울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고 우선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가자면서 회사에 저 대신 얘기를 해주고 휴가를 쓰는 것도 도와주고 본인의 연차까지 쓰면서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차로 운전해서 함께 달려가 주었죠. 나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옆에 같이 못 있어 드렸거든요. 그게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 컸다면서요. 내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속상했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라도 옆에서 도와줘야지. 눈 좀 붙여요. 장례 절차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지금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손님도 맞아야 하고 정신 없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지금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억지로라도 눈 좀 감고 좀 자도요.
자기가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서 조수석에 있는 제가 추울까 따뜻하게 덮어주고 눈을 붙이라고 얘기해주던 남자. 차에 챙겨놓았던 정장을 갈아입고 편의점에서 헐레벌떡 검은색 양말을 사가지고 와서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장례 절차도 제대로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던 저를 대신해서 앞에 나서 할머니의 마지막을 제대로 보내주었던 사람. 남편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또다시 어려운 일상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그렇게 자기 휴가까지 반납해가면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 좀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냐, 고마워서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니 그냥 밥 잘 먹고 하루라도 빨리 힘내서 잘 살면 된다. 머쓱하게 웃던 게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엄청나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유일하게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게 있었지만 그때 겪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정말 진국인 사람이었거든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짧게라도 스쳐 지나간 인연들에 대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바라는 건 없는 그런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고 할머니가 떠난 이후로 외로운 마음을 남편이 옆에 있어주면서 많이 달래주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도 나에게 영 마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제가 먼저 마음을 고백했어요. 진지하게 만나봤으면 좋겠다고요.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대답보다 먼저 제 마음이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냐 물어봤던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이 들 정도로요. 마음 한편으론 이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맞나,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음이 깊어지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 과거를 다 감싸 안아줄까 싶고 이 사람이 설령 그런 내 집안 환경을 감싸 안아준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의 가족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현실적인 반대에 부딪히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싶고요. 그런 고민이 깊어질 때쯤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했으면 이제 슬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 얘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당신도 우리 집안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나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던데 내가 만약 남자였으면 아마 군대도 안 갔을 거라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친할머니 아니에요. 작은 할머니죠. 우리 둘 다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고요. 그런 할머니마저 지금은 제 곁에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거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이거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절대 이해 못 해 주실 것 같아요. 이해 못 해 주신다고 해도 할 말 없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면서 한참을 제 등을 다독여 줬습니다. 다 크고 따뜻한 손길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어떻게든지 떽떽거리고 정 떨어지는 소리만 골라 하면서 남편과의 사이를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품 안에 안기고 나니까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불안감에 떨어보지 않았던 순간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남의 품속에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이야. 우리 부모님, 당신만큼 힘들게 살아왔던 분이고 내가 아는 분들은 절대 그런 이유만으로 당신 싫다고 하실 분들도 아니야. 내가 장담할게. 당신이 가족 때문에 외로움 느꼈던 것들 살면서 이제 다시는 같은 이유로 외롭게 만들지 않을게. 약속할게. 오히려 절 안심시키고 설득하는 남편의 말에 그렇게 용기를 내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으로 인사를 가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한 얘기가 무슨 뜻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나왔는지요. 잔뜩 얼어있고 긴장을 한 저를 보시고 어떤 말을 하실까 내심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해하며 인사를 갔었는데 처음 본 저를 보자마자 시부모님께서 하신 행동은 대뜸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짐들을 건네받고 저를 끌어안는 거였으니까요.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작고 어린데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응?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었다면서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셨고 시아버지도 옆에서 저를 다독이시기 바빴습니다. 무슨 이런 집구석에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을 주냐. 듣기 힘든 소리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어찌나 화기애애했는지 몰라요. 돌부처 같고 로봇 같던 아들이 저를 만나서 성격이 많이 밝아졌다. 제 덕분에 아들과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저희 시부모님이 저한테 늘 달고 사시는 소리가 그거였거든요. 고맙다요. 사소한 게 있어도 다 제 덕으로 돌리고 저한테 고마움을 아끼지 않고 표시하셨던 분들이었죠. 잔뜩 긴장을 하고 찾아갔던 것과 달리 살면서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였다니까요. 결혼 허락은 무슨요. 그 자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가족도 없는 제가 결혼식장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롯이 축하만 받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의논하는 자리에 더 가까웠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래도 손님들 다 부르고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 싶어 거기까지는 저를 배려해 주시지 않아도 된다 손사리를 쳤지만 시부모님께선 결혼식장이든 결혼 생활이든 제 마음이 항상 우선이니까 그것부터 신경 써라 그리 말씀을 해 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자리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외동 아들인 줄 알았던 남편 밑으로 사실은 동생이 둘이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동생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인사를 올 때도 동생들이라고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터라서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 놀랐는데 누구보다 애틋해 보였던 남편과 어머님의 관계 사실은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시부모님이 재혼을 하신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 집을 너무 완벽하다 생각하고 바라봐줘서 나도 민망하긴 한데 사실 내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더 있어. 우리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데리고 왔던 동생들이야. 나의 어머니가 데리고 왔든 아버지랑 재혼을 하고 낳았든 똑같이 예쁜 동생들이란 사실은 매 한 가지 변함없이 똑같지만 동생들은 그게 아닌가 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을 계속 불편하게만 생각하더라고. 동생들이 집에 왕래를 끊고 산 지는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 어머니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도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집안도 그렇게 꽤 사연 없이 괜찮은 집은 아니지? 당신이 오히려 콩가루라고 이제 와서 결혼 반대할까 싶어. 내가 무서운데. 까봐서 사연 하나 없는 집 없다고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남편 집에도 그런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구나 싶어서 퍽 놀라긴 했습니다만 그게 어디 결혼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줄 정도로 실망할 거리나 됐겠어요. 이미 인사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한도 없는 사랑을 제 눈으로 목격했는데요. 아니다, 다들 사정이 있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 얘기를 하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에 왕래를 끊고 산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결혼식 때도 얼굴 한번 뵙기는 어렵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나 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도 시댁의 일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이 궁금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군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비교할 수 있는 무한한 부모의 사랑이 부재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늘 채워지지 않는 서러움 같은 것이 존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부모님을 만나면서 그런 걱정은 모두 날아갔어요. 평생 받을 사랑을 시댁에서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잘해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만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넌 왜 생일인 걸 엄마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얘한테 들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챙겼으면 얼마나 서운할 뻔했어. 네가 서운한 게 아니라 엄마가 서운할 뻔했다. 생일상 차리는데 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평소 차리는 것보다 신경만 조금 더 쓰면 될 일인데 그러지 말어. 앞으로 우리 아가 생일은 이 엄마가 챙겨줄 테니까. 제가 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 때도 그랬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그랬고요. 누구한테 챙김을 받고 내가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 생일이 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축하를 받고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댁에다가도 딱히 생일이 언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이랑 만나면서도 생일 땐 그냥 같이 저녁에 한 끼 맛있는 식당 가서 밥이나 먹고 말자 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 후에 맞이하는 첫 생일, 시부모님께선 절 시댁으로 부르셔서 그야말로 상이 부러질 것 같은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았냐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서운할 뻔했다며 밉지 않게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생일이잖아. 당신 항상 생일 조용히 챙기고 지나가야 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어머니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네. 당신 울어? 생일상 앞에 차려두고 시부모님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전 다시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 같은 거 못 느끼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난 가족이 빨리 안 생기고 그렇게 돌아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었죠. 생일상 앞에 두고 온 가족 눈물바다였네요. 남편이랑 결혼 생활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애 하나가 없는 이유는 뭐 제 탓이에요. 당연히 아이야 너무 갖고 싶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생활이 많이 안정되기도 했고 주변에 그렇게 좋은 가족들이 있는데 제 가족 갖고 싶다는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임신은 노력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은 해봤지만 아이는 번번이 찾아오지 않았고 병원에서 나이나 종합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불임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는 사형 선고 같은 얘기까지 전해 듣게 됐어요. 애를 가지지 못해서 가장 힘든 건 저 자신이었는데 그 노력을 하면서 저도 가족들한테 이거 보세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고 핑계라도 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체 시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보나 하고요. 한 번도 공주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공주 대접도 받아본 적 없는데 시댁만 가면 늘 우리 공주 소리를 달고 사셨던 시부모님. 이제 임신도 못한다, 노력도 못해본다. 무서워서 입도 안 떨어지는데 시아버지께서 먼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그 정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면 포기해도 괜찮다 하고요. 그제서야 시부모님의 사랑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렇게 매번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몸 상하지는 않을까 곰국을 끓여 놓는 그의 애틋함이 제 마음 상할까 싶어 누구 하나 편하게 말 꺼내지 못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요. 매번 시댁에는 그렇게 받기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편 역시 애 없는 게 무슨 대수냐. 당신은 나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않냐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고요. 제가 살면서 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지 매번 신에게 감사하다고 기도만 드렸습니다. 먼저 가신 할머니가 혼자 남은 손녀딸이 걱정되어 이렇게 좋은 식구들을 붙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 자기 전에 눈을 감고 넌지시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았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일수록 일찍 데려간다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차사고로 잃어버린 전 차에 대한 은근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혹시라도 사고로 또 가족을 잃게 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걱정일 수 있지만 늘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괜히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날도 많았고요. 무사히 들어온 것을 보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고 똑같은 사고로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운명은 왜 그리도 가혹한지요.
아이고, 아가, 어쩌면 좋냐? 응? 어쩌면 좋아. 아직도 이렇게 젊고 창창한데 혼자 놔두고 가버리면 어쩌자고, 이 무심한 놈아. 아휴, 어쩌면 좋아요, 정말로. 남편과 함께한 결혼 생활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이었습니다. 남들은 한 사람이랑 30년, 40년을 어떻게 사냐고 그게 걱정이라고 하던데 전 이 사람이랑 함께 늙어가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떠나버리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제가 너무 억울해 버리는 것 같잖아요. 저 혼자 남겨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대체 어쩌자고요. 차 사고였습니다. 정말 팔자란 게 있나 봐요. 소중한 사람들이 벌써 몇 명이나 이렇게 차 사고로 떠나버렸으니까 남편의 사고가 꼭 제 탓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나랑 안 만났으면, 나랑 결혼을 안 했으면 그런 남편이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고요. 남편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한동안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멀쩡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인생이 망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동안은 남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댁 들락날락하면서 행동했던 것 같아요. 함께 남편의 기일을 챙기고 시부모님의 생신을 챙기고 그렇게라도 해야 제 죄를 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했던 행동들이었죠. 시부모님 눈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도 죄책감에 시댁을 떠나지 못하는 착하고 안쓰러운 며느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두 번째 기일을 챙기는데 시부모님이 그러세요. 이쯤 하면 너도 됐다 하고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시댁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도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나이도 젊고 이혼도 아니고 사별은 흠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다. 시부모님은 나름대로 절 배려해 주시기 위해 했던 말씀이었지만 저에겐 그렇게 달가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 떠나 보내놓고 그거 붙들고 있자고 여기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마저 저한테 나가라고 그러시면 저 이제 진짜 돌아갈 가족이 없어요. 두 분이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인데 제가 어딜 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는 나가라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저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살게 좀 해주세요. 시부모님이랑 셋이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족 흉내 내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게 좀 해달라고 비는 제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우셨나 봐요. 네가 우리 가족이 아니면 뭐냐면서 평소에도 우리 딸 하고 부르시면서 거의 딸처럼 대해주시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정말로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딸의 사이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시댁에 들어와서 살겠다 얘기를 했지만 노인네들 시중 들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오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말라고 하도 뜯어 말리시는 통에 집에서 함께 지내진 않았지만요. 이제는 남편이랑 함께한 세월보다 시부모님과 함께 지낸 세월이 몇 배는 더 길어질 만큼 그렇게 정이 쌓였습니다. 40년이에요. 제가 시부모님을 모셨던 세월이요. 말이 좋아 40년이지 그 시간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당연히 힘든 일도 있었죠. 시부모님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시고 몇 해 전에 시어머니 암 진단 받으시면서 병원에 들어가 누우신 이후로는 남아있는 가족들도 참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저 다니던 직장도 다 관두고 시어머니 병간호하겠다고 남손에 우리 어머니 못 맡긴다고 그렇게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어머님 병간호를 했었어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여기 매일같이 와서 사서 고생해. 너도 이제 나 떠나보낼 연습을 슬슬 해야지. 나는 괜찮은데 나 떠나고 나면 너희 아버지 좀 잘 좀 챙겨드려라. 평생 뭐 일만 하고 자기 손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나 가고 나면 너희 아버지 굶어 죽을까 싶어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리고 우리 승민이 혹시라도 연락 닿으면 괜히 나 아프다는 소리 말고 그냥 잘 지내는지만 봐다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님 좋자고 매일 병원에서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착한 며느리인 줄 아세요? 다 저 마음 편하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간호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느 날 훌쩍 가버리시면 제 마음에 응어리 남을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었는데요. 이제 똑같이 바보 같은 짓은 절대 안 해요. 아버님은 걱정 마세요. 어머님보다 제가 몇 배는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런 걱정 하시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생각만 하세요. 아셨죠?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입에서 처음으로 아가씨와 서방님의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두 분을 찾으셨을 때 속으로 그랬거든요. 자기 형 장례식에도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았던 파렴치한들인데 그 인간들이 어머님 아프다고 와보기나 하겠냐고요. 그 소리가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왜 남편에게 배다른 동생이 둘이나 있다고 했었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식구니까 큰일이 있을 때 한 번은 보지 않을까 했었는데 남편 장례식에서조차 와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집 식구이길 포기한 거구나 그리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삶의 끝자락에서 당연히 자식들이 보고 싶으셨겠죠.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외사랑을 해야 하는 어머니의 처지가 안쓰럽게 느껴지긴 했지만요. 어머님이 암 판정 받았을 당시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가족들 어느 정도 다 예상했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투병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시지 못하시고 결국 세상을 뜨셨어요. 저도 참 세월이란 게 무섭더라고요. 젊었을 땐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떠날 때마다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속이 상하고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미 찢길 대로 찢겨서 너덜해진 건지 아니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워낙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저 역시도 단단해진 건지 뭐가 됐던 건진 몰라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히 남은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걱정이었죠. 평생 어머니밖에 모르고 사시던 분이었고 이제 식구라곤 아버님이랑 저랑 달랑 둘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슬슬 아버님 건강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했을 때 집으로 모셔서 내가 돌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불청객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결혼했단 얘긴 들었는데 얼굴은 처음 보네요. 반가워요. 어머님의 장례식장에 뜬금없이 찾아온 시누이와 시동생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얼굴을 보는 건 거의 몇십 년 만이라 하시더군요. 남편 장례식 때도 안 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빈소를 지키러 오긴 오는구나. 인성이 바닥이 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파렴치한은 아니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제 혼자 됐으니까 저희가 모시려고요. 아버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며느리라고 해봤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고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나 다름없긴 한데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모양새가 남편 죽어서 없는 며느리가 혼자 남아서 시아버지 부양하고 있는 것보다 자식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부양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새언니, 참 오빠도 죽었는데 새언니란 호칭도 그렇긴 한데 저희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앞으로 아버진 저희가 모실 테니까 신경 끄시라고요. 처음엔 황당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모셨던 세월은요. 아버님과 가족같이 지냈던 세월은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나타나서 제가 함께했던 그 모든 세월을 부정해버리고 지워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작 집에서 부모님이 필요할 때 콧배기도 내비추지 않았던 자식이 말이에요. 아버님도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너네 봉양 안 바란다고 극구 반대했지만 시누이와 시동생은 거의 막무가내로 밀고 아버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일이라는 것 저희는 내동 모르고 있었어요. 그땐 그냥 부모님을 뺏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 남편 제사상에 어머님 제사상에 밥 한 그릇 떠서 올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가족 행세를 하나 했는데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에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뒤늦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유산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자기들한테 떨어질 유산을 계산해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저희 남편도 없겠다, 호적에 올라가 있는 본인들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버님이 병원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가족 외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병원에서도 최대한 방문자랑 접촉을 피하라고 했다면서 저를 가족이 아닌 방문자 취급을 하는 두 남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시아버지를 옆에서 모셨던 건 저였는데 기가 막혔죠. 넌 그래봤자 며느리지 않냐 하고 선을 긋는 것 같아서요. 아가씨, 서방님,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 모셨어도 제가 더 오래 모셨어요. 누가 더 오래 모셨나 이 자리에서 따져 묻고 잘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병문안 가려는 사람 앞을 이렇게 막아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크게 화를 내봤네요. 아가씨랑 서방님이 이렇게 막아서면 내가 진짜 사람 불러서라도 이거 뚫고 들어갈 거다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얼굴이나 보고 돌아가라면서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렇게 아버님을 뵈러 들어갔습니다. 안 본 사이에 살이 얼마나 내렸는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왈칵하고 솟아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딸 놓고 갈 생각에 내가 편히 눈을 못 감겠다. 나까지 가버리면 우리 딸은 정말로 외로워서 어떻게 살지.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우리 딸 미안해서 어쩌면 좋냐. 끝까지 우리 딸 하시던 아버님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시더니 저에게 열쇠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손에 잡힌 딱딱한 열쇠를 보고 이게 뭐냐 물으니 시아버지께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되면 집안에 있는 금고를 꼭 그 열쇠로 열어봐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저한테 남기실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걸 다 주셨을까. 그때는 열쇠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놔두고 잊고 있었죠. 아버님께서 투병 생활을 하시는 1년 6개월 동안 제가 아버님 병문안에 가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오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안 된다. 직계 가족 외에는 병문안이 안 된다고만 한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와 만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눈치였습니다. 그놈의 유산이고 뭐고 하나도 욕심 안 나니까 그냥 지금 상태가 괜찮으신지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지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라도 있게 해줘라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 기회조차 없이 아버님이 그렇게 떠나버리셨네요. 어머님 가실 땐 그래도 옆에서 임종까지 지킬 수나 있어서 마음속에 한이 안 남았는데 아버님 가실 땐 어떻게든 저를 가족이라는 구성원 내에서 퍼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애틋한 마음만 더 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바닥을 치면서 목 놓아 우는 저를 보고 다들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끌끌 차셨죠. 아이고, 처진 며느리 40년 가까이 모셨는데 자식이라고 어디서 뭘 하고 있다 이제 와가지고는 임종도 못 지키게 했던 모양이야. 아, 왜 알잖아. 며느리를 딸처럼 그렇게 예뻐했다고. 그러니까 속이 안 상하고 배기겠냐고. 아유, 나 같아도 저렇게 한이 서리지, 한이 서려.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거, 시누이랑 시동생만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두 사람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본가에 들어가서 아버님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건들, 저한테 당부하셨던 것들, 아끼는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시누이는 펄쩍 뛰면서 이제 우리 집이랑 인연도 끊긴 사람이 왜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냐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생전에 부탁하신 것도 있고 집에 가서 정리할 것도 있다는데 뭘 그러세요? 제가 그 집에서 뭐라도 가져갈까 봐 그래요? 그게 정 불안하면 같이 가서 보면 되겠네요. 내가 왜 이 집 식구가 아니에요? 남편이랑 사별했다고 해서 며느리가 며느리 아닌 게 돼요? 어머님 임종 지켰던 것도 나고
아버님 여태 모셨던 것도 나예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이 여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와서 본색 드러내네. 아무리 그래봤자 며느리한테 돌아갈 수 있는 재산 한 푼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노인네 뭐나 제대로 남겨놓고 갔으려나 모르겠네. 결국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돈 때문에 임종도 못 지키게 하고 그렇게 파렴치하게 굴었던 거냐고. 이 배응망덕한 인간들아, 니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니? 사람이야? 그렇게 아버님의 유류품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셋이 함께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뭐 감나가는 거라도 훔쳐갈까 싶어 찰싹부터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때 왜 갑자기 아버님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건네주셨던 그 열쇠가 퍼뜩 생각이 나던지요. 이건 뭐에 쓰는 금고냐고 열쇠도 없다고 낑낑거리고 있는 시동생을 보면서 저게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그 금고구나 싶어 얼른 집으로 가서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열쇠가 저한테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 모두 펑 놀라더군요. 저도 이 안에 과연 뭘 남겨두셨을지 궁금한 마음으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 들어있던 건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뭐야, 우리 아버지도 참 정내미도 없으시지. 40년 넘게 모신 며느리한테 남겨둔 게 겨우 이런 서류 쪼가리야? 누나 이것 좀 봐봐. 이거 그냥 서류 쪼가리가 아닌데? 아버지가 이 여자한테 미리서부터 유산을 다 증여해놓고 있었나 봐. 네, 그렇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님이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건물이며 땅이며 저에게 몇 년에 걸쳐 증여를 해주고 계셨어요. 금고 안에 있었던 것은 전부 제가 증여받은 것들에 대한 계약서였고요. 당연히 본인들의 몫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라 예상했던 시누이와 시동생의 얼굴이 사색이 됐더군요. 이럴 수는 없다면서요. 반대로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을 치고 뻔뻔한 두 남매의 뺨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자식이라고 평생 얼굴도 안 비추고 사는 것들, 나 죽고 나면 분명히 찾아와서 재산 내놓아라 손 내밀 거라고 아버님께서 진작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이렇게 인간답지도 못한 사람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차라리 잘 됐어.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나도 죄책감을 가졌겠지만 그런 일말의 죄책감까지 다 가져가줘서 오히려 고마워. 아버님이 그동안 고생하셔서 읽어놓은 것들 사회에 전부 환원해도 니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일 절대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서라도 제발 사람답게 살면서 부모한테 효도 못하고 산 거 두고두고 후회해. 알겠어? 이럴 순 없다고 계약서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던 시누인 그대로 정신을 놨고 시동생은 그런 시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 본가에 혼자 남아 아버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편지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죠. 평생 저를 딸로 생각하셨다는 얘기, 늘 고마웠다는 얘기, 그리고 다음 생엔 꼭 시부모님과 며느리 자식이 아닌 부모 자식 간으로 다시 만나자는 얘기까지. 그 끝없는 사랑에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물려주신 것들 귀하게 여기면서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엔 아버님 말씀대로 저희 정말 부모 자식 연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는 이번 생에 못한 효도 다 할 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며느리로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도시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나이를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왜 그 나이가 되어도 혼자냐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 등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바들바들 떨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꽤 오래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3년 정도 되는 결혼 생활이 제게 남긴 것이라곤 끔찍한 기억뿐인데요. 그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쳤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좁게도 며칠 전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결혼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을 만났어요. 상대방이 먼저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전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말없이 그분을 꽉 껴안았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근처 카페에서 세상 사는 얘기를 한참 나누었는데 헤어지는 길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동안 악몽 같은 순간들이 떠올라 오늘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저에겐 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20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10년 연애를 했죠. 당시 남자친구는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남자의 고시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고 남자가 사법고시에 떡하니 붙고 나서 아주 대차게 차였답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이라 생각하면서 남자친구 가족들에게도 거의 며느리 소리 들어가며 함께 보냈는데 막상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나니까 그분들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부르셨던 분들이 이제는 제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는 얼굴을 하시고요. 결국 전 10년 연애사를 마치고 다시 솔로로 돌아왔죠. 시간이 길었던 만큼 추억도 많이 남았고 그 때문에 이별을 참 많이도 힘들어했습니다. 제일 크게 느낀 것이 허전함이었어요. 그런 저를 곁에서 챙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동료 선생님이었던 전 남편은 제가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을 때에도 제게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포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변을 맴돌았죠. 학원을 옮긴 뒤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줬고요. 학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온다거나 자신도 시험 기간에 신경 쓸 일들로 머리가 아플 텐데 제 기분 풀어주겠다고 주말에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자고 권해주기도 하고요. 사실 당시엔 싫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에 익숙하던 제게 뭐든 주고 싶어하는 남자의 등장은 혹할 정도로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런 전 남편에게 단점이 있다면 집착이 강하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무척 예민하게 굴면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아야만 하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물론 처음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겨웠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다니던 학원이 전국 체인점이 있을 정도로 대형 학원이라 종종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가해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전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원장님께서 수학과 쌤들은 다 함께 다녀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서 1박 2일로 다녀와야 한다고. 수학쌤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아니 무슨 본사 교육을 1박 2일로 받는다는 거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되도록 모든 쌤들이 다 받고 오라고 하셔서 김쌤이랑 이쌤도 함께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되도록이면 안 가도 되잖아. 그 프로그램 다 써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긴 고등부니까 그 프로그램 필요 없잖아. 전 남편은 어떻게든 이유를 붙여서라도 저를 막아서려 했고 제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면 가는 전날까지도 불퉁한 얼굴로 계속해서 말리더라고요. 몇 번은 그런 전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서 연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원장님께는 저를 이해한다고 하시면서도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니 나중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결정을 확실히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 번은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무조건 가야겠다 싶어서 다 무시하고 연수를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연수가 열리는 호텔에 전 남편이 나타났답니다. 휴가를 썼다고 하면서 제가 연수 받는 시간 동안 본사 건물 주변에 계속 있더라고요. 동료들 눈치가 보일 정도였죠. 우리 이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연수 받는 장소까지 따라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난 그저 자기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하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잖아. 그리고 최쌤도 그렇고. 아니 애인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주말에 불러내는 거야? 당신도 같은 일 하면서 주말에 보충이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 때문에 나간 걸 가지고 불러내다니. 그리고 하쌤? 하쌤 약혼자가 영어과 쌤이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래.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정도껏 좀 해. 전 그 때문에 남편과 크게 싸우기까지 했어요. 소리까지 높여가며 화를 내면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고까지 말이 나왔죠. 당시 그런 말을 할 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싹싹 비며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낼 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화가 좀 가라앉고 나니 이런 일로 헤어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야 화해를 했죠. 이때 낌새를 눈치채고 바로 헤어졌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가 그걸 못해서 지옥에서 살았고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결혼 초반만 하더라도 전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잘 지켜줬습니다. 물론 한 번씩 집착 증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루는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부모님은 없으셨고 전 남편을 자식처럼 키워주셨던 할아버님은 계셨거든요. 친척 관계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릴 때 전 남편의 보호자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중요한 사람이니 저 역시 시할아버님이라 생각하고 깍듯하게 대했죠. 그런데 그런 시할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전 헐레벌떡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가니 시할아버님께서는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걸 제외하고는 제가 평소에 봐왔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나이가 있으시니 언제 달라질지 모른다고 하면서 시할아버님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전 그런 전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했기에 전 남편과 함께 머물렀고요. 그런데 시할아버님을 모시는 날이 점점 길어질수록 전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다가 일주일 휴가를 겨우 부탁해서 받았긴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학원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가를 길게 얻는 것도 힘든 곳이었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이 길게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해 못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전 남편에게 이만 올라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지금 몸도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두고 가잔 말이야? 딱히 편찮으신 것도 없고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간병인을 구하든 그것이 불안하면 우리가 모시고 올라가면 되잖아.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되고. 사실 병원 인프라를 보면 모시고 가는 쪽에 할아버님께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친구분들도 다 여기 계시는데 할아버지께서 우리랑 같이 올라가시는 일이 쉬울 것 같아? 학원에선 언제 올라오냐고 자꾸 전화 오지. 학부모님들은 학원을 옮기시는 거냐고 물어보시지. 나도 일이 있는 널 이렇게 무작정 있을 순 없잖아. 전 남편에게 솔직히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고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은 귀를 닫고 있는 것인지 제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시할아버님을 버리고 가는 못된 손녀 며느리 프레임을 제게 씌우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는 전 남편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먼저 올라가겠다고 말했더니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서는 벽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예전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밥상을 엎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자기 기분에 물건을 던지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서 제게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충격이고 공포였어요.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전 남편은 핸드폰을 던진 것으론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발로 밟으면서 마치 괴물 같은 소리를 냈죠. 으르렁 같기도 하고 고함 같기도 했죠. 그 소리가 제겐 더 공포로 다가왔답니다. 한동안 전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못하고 멍하니 전 남편의 행패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날뛰던 전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할아버지께서 괜찮아지실 때까지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나가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전 더 이상 후들거리는 다리로 서 있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지만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핸드폰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전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은 그런 자신의 행동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처럼 제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전 남편이 제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전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전 남편은 제가 밖으로 외출이라도 할 것 같으면 어디를 가느냐고 함께 가자고 따라다녔죠. 물론 새 핸드폰을 사러 나간다는 말을 해도 되겠지만 전 그 말을 내뱉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날은 시할아버지의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전 남편이 모시고 갈 텐데 그날따라 자신이 다녀올 곳이 있으니 저더러 모시고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전 시할아버님과 함께 병원에 갔다가 근처 대리점으로 가선 바로 새 핸드폰을 개통했어요. 이전에 쓰던 번호와는 아예 다른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학원 번호를 검색해서 연락을 했죠. 원장님께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픈 곳은 괜찮냐고 묻더군요. 전 이게 무슨 소린가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와서는 자기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시골에 내려가 요양을 좀 해야 된다고 방금 왔다 갔어. 자기 짐 다 챙겨서 말이야. 내가 지난주 자기 아프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아프면 말을 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휴가를 너무 길게 쓰는 거 아니냐고 괜히 눈치 줬잖아. 미안해. 남편이 제 짐을 챙겨갔다고요? 언제요? 어머, 자기 몰랐어? 10분 전인가? 자기 짐 싹 다 챙겨서 갔어. 전 남편의 이런 무개념적인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저를 존중해달라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죠. 전 원장님과 전화를 끊고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결혼 전처럼 전 남편과 대화로 충분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 행동의 대상이 제가 될 것이라곤 정말이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전 남편의 행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미련했던 것이죠. 저녁이 돼서야 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당연히 제가 쓰던 물건들을 가져갔다기에 들고 온 줄 알았는데 빈손이더라고요. 전 어디를 다녀오냐고 물었지만 전 남편은 시할아버님을 모실 만한 병원을 알아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게 다냐고 물었지만 몇 군데나 돌았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엉뚱한 말만 하더라고요. 전 바로 벌떡 일어나 전 남편을 바라보며 학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파서 학원을 그만둔다니? 그런 얘긴 도대체 왜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아프다고? 내가 어딜 아파서 학원을 그만두는데? 학원에 전화라도 걸었어? 핸드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설마 개통을 한 건가?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내가 다니는 학원을 가서 퇴사 통보를 할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차피 더 이상 갈 수도 없는데 무책임하게 정리하는 것보단 아파서 그렇다고 포장하는 쪽이 더 낫지 않아? 다 자기를 생각해서 한 일인데 이렇게 화낼 필요가 있어? 전 남편은 떳떳하다는 얼굴로 다 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위해서 했다곤 하지만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저를 위해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전 남편에게 실망했다는 말과 함께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고는 당장이라도 올라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시할아버님은 근교의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자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곤 짐을 싸는데 정말이지 순간 눈앞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바로 엉덩방아를 찧었죠. 바로 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곤 바닥으로 내팽개치더라고요. 악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머리 가죽이 다 벗겨지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전 너무 아파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전 남편의 손을 붙들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 전 숨이 막힐 것 같은 충격으로 소리를 내는 것도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 복부를 사정없이 발로 차버렸거든요. 뭐? 실망을 해? 여길 떠나? 누구 맘대로 누구 허락도 없이 나간다는 소리야? 당신, 당신 이게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줄 알아?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전 공포감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해지자 전 남편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쥐고 있던 제 머리채를 놓더니 제 머리를 정돈해주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울렸죠. 언제부터였는지 안방문이 밖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문이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전 너무나 놀라서 문을 내려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죠. 전 남편은 얌전히 반성이나 하라고 하고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 혹시나 낮에 개통한 핸드폰이 생각나서 가방을 찾았지만 없더라고요. 거실 식탁 의자에 가방을 걸어둔 것이 기억났죠. 정말 절망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맞은 곳에 멍이 들었는지 욱신하고요. 전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뜨면 이 모든 것이 꿈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도 제 상황은 변함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전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발밑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전날 새로 구입한 핸드폰이 박살이 난 상태였어요. 전 남편은 핸드폰을 새로 해왔다고 하더니 구형폰을 내밀었습니다. 착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기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죠. 위치 추적도 가능하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협박도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쥐어준 핸드폰을 문 밖으로 던지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 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진짜 왜 이러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데? 날 버리려고 했던 건 당신이 먼저잖아. 나한테 헤어지고 싶어 한 것도 당신이잖아.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난 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만 생각하고 사는데 당신은 왜 아닌데? 날 위한다고? 날 위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가둬두고 핸드폰은 다 부숴버리고 이게 무슨 날 위해서라는 거야? 나 당신이 헤어진 남자친구 다시 만나는 거 알고 있어. 왜? 그 새끼가 당신한테 돌아오라 그래? 다시 같이 살자고 해?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뜬금없는 얘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자친구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다 봤으니 숨길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던 순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그제야 몇 달 전에 우연히 만났던 것이 생각났죠. 10년 사귀고 헤어졌던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건 정말 말 그대로 우연이었어요. 학원 옆 건물에 있는 로펌에 취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회식을 항상 점심으로 했는데 그날도 회식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죠. 근데 삼계탕 맛있게 하는 집으로 몰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친구도 식사를 하러 온 모양이지 딱 거기서 마주쳤어요. 참 어색하더라고요.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을 제외하곤 할 말도 없었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에선 10년 뒷바라지를 했더니 버리고 간 남자고 그 남자에겐 자신의 흑역사나 다름없는 사람이 저인데 그래서 그냥 잘 지내라는 인사 정도만 하고 헤어졌어요. 전 남편은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았죠. 회식 갔다 우연히 만났고 인사하고 헤어진 것이 단데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 하지 마. 그렇게 화사하게 웃으면서 얘기해놓곤 나더러 믿으라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이랑 어색한 말고 남은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고작 그런 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날 못 믿는 거잖아. 할아버지 일도 그래. 몸 불편하신 어른을 두고 그냥 가겠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봐.
학원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지? 아픈 가족을 외면해서라도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 누구야? 어떤 새끼냐고? 당신은 미쳤어. 그놈의 의심병, 집착. 당신은 미친 거야. 전 남편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랑 무슨 얘기를 더 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란 말에 전 남편의 반응이 확 달라지더군요. 저와 다툴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질적이란 느낌이었다면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분위기가 싸하게 바뀌더니 눈에 살기마저 도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전 순간 며칠 전에 제게 손을 올리던 전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당장 도망쳐야겠다 싶더군요.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달려갔죠. 발바닥이 따끔하고 아파왔지만 전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도 못하고 전 남편의 손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빈집이 많은 시골에선 그것마저도 허탕이었죠. 집으로 끌려 들어온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정없이 해대는 전 남편의 발길질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을 버리려 한 것이 분명하다며 도대체 어떤 놈과 바람이 난 것이냐고 물었지만 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맞았을까? 전 남편은 누군지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저를 다시 방에 가두더라고요. 온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도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대로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더 가득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전 처음에 갇혀있던 곳과 전혀 다른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남편이 옮긴 모양이었죠. 온몸에 들어있는 멍엔 연고를 발라둔 것 같더라고요. 전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방 안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저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죠. 그 흔한 창문도 없었고요. 전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이 없더라고요. 전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교도소도 이곳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잘 잤어? 어때? 기분은 좀 나아졌고? 어제 당신 너무 흥분했더라고. 지금은 괜찮지? 사람을 이렇게 가뒀으면서 괜찮은지 묻는 거야? 당신 정말 진심이야? 그러게 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신의 상황을 잘 보고 말해야지. 밥 먹자. 내가 자기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필요 없어. 전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사람처럼 제 팔목을 잡아 끌고는 밖으로 나가더군요. 거실로 나온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 단순하게 방을 옮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거실의 한쪽 벽엔 커다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전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전 남편은 어서 밥을 먹어보라고 말하며 대답 대신 엉뚱한 말만 늘어놨어요. 전 먹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죠. 전 남편은 숟가락에 밥을 가득 떠서 제 입에 가져댔지만 전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때였어요. 전 남편이 숟가락을 바닥으로 던지더니 제 뺨을 세게 내리치더군요. 그 힘에 저는 휘청거리며 식탁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전 남편은 바닥에 널브러진 제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더니 숟가락을 쥐어주며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또 거부하자 이번엔 반대뺨을 때리더군요. 그렇게 몇 대를 맞고 나자 온 몸이 떨리면서 싫다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밥을 입 안으로 밀어넣었죠. 하지만 이미 속에서 난리가 난 상태였고 결국 얼마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이 해준 것을 뱉어냈다고 식탁에 있던 반찬을 다 밀어내더니 저를 끌고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반성을 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곤 다시 저를 가두었죠.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전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도 이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극한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가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집안에 아무것도 두지 않더라고요. 밥도 직접 먹여줄 정도라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세는 것도 포기하게 됐고요. 전 점점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더 이상 전 남편에게 반항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전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죠. 그런 생활이 지속되는 와중에 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제 뱃속에 새 생명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제게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엔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제겐 저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제 상황에 민감한 전 남편은 바로 눈치를 채고는 임신 테스트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선명한 두 줄을 보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며 병원을 가자고 하더군요. 얼마 만에 외출인가 싶었습니다. 전 기회를 봐서 도망치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병원에 있는 내내 전 남편은 단 1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할 때도 제가 겁이 많다고 하면서 함께 있겠다고 했죠. 전 큰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제 어깨를 세게 감싸주고 있는 전 남편의 손길이 무섭기만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아이는 건강하다고 하면서 자꾸만 저를 힐끔거리며 바라보셨죠. 그럼 와이프요. 와이프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산모도 건강합니다.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 시골에 살다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럴 리가요. 전 남편이 딱딱한 말투로 딱 잘라서 말하자 의사 선생님께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지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할 것들에 관해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은 무슨 병원을 또 오라고 하느냐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선 초반엔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전 남편은 임신 사실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더군요. 거칠게 잡아 끌거나 밀치는 행동이 확 사라졌죠. 방에 가두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못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갑자기 검사를 좀 하겠다고 하시곤 전 남편에게 나가 있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남편은 저번과 동일하게 제가 불안해하니 안 된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나가 있으셔야 한다고 했죠. 전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선 10분이면 된다며 전 남편에게 나가달라고 했어요. 전 조마조마했습니다. 전 남편이 의사 선생님께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전 남편이 나가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선 쪽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검사하기에 편안한 자세를 취해달라고 말하셨죠. 쪽지엔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손바닥에 112를 적어주시며 자세는 편하냐고 물어보셨고 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눈짓에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조용히 어디론가 가시더군요. 전 그제야 안심이 좀 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뒤 검사가 끝났다고 하곤 전 남편에게 유산기가 있다는 얘기를 꺼내셨어요. 전 남편은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선 산모가 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병원에서 며칠간 입원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약이랑 주사만 좀 주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입원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가정이 있으실 땐 움직이게 되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전 남편은 입원은 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렸고 의사 선생님께선 끝까지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남편의 기세가 점점 사납게 변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지만 의사 선생님께선 침착하게 전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시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경찰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전 남편이 반응하기도 전에 저와 전 남편 사이에 서더니 신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전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경찰은 전 남편에게 함께 가주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했다고 경찰과 함께 갑니까?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 이거 놔. 당신들 진짜 경찰 맞아?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의 손을 피했지만 경찰들은 차분하게 전 남편에게 무언가 고지를 하고는 전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휘청거리는 저를 붙들어 주시더니 간호사를 불러 저를 병실로 옮기라고 하셨죠. 그 장면까지가 제 기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의사 선생님께선 전 남편이 경찰에 끌려갔고 혹시 제가 연락을 취할 가족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전 외삼촌이 계시긴 하지만 연락처가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죠. 전 대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했고 1시간 정도 후에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미영인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친구였어요.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살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 그동안 연락도 안 되더니 병원이란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를 본 미영이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본 온기인지 저도 미영이를 마주 안으며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미영인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물었고 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했던 상황에 미영이는 기함을 토하며 무조건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다행이란 소리와 함께 변호사부터 구해서 이혼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줬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전 남편에게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도 증인도 명백하니 전 남편이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절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저를 집에 가둬둔 것도 제가 혹시나 위험한 일을 저지를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정말이지 전 남편의 거짓말에 치가 떨리더군요. 전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전 남편에게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오히려 전 남편은 그런 것들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곤 증거라고 제가 던져버린 구형 핸드폰과 제가 처음 신발도 없이 도망치다 만든 상처 등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더군요. 저런 사진을 남겼을 것이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받은 적도 없는 정신병원 검사 기록을 제출하고는 제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학원을 그만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건 전 남편이 증인이라고 내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의사는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인 건 시할아버님의 등장이었습니다. 시할아버님은 제게 결혼 초기부터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자신의 집에 내려와 있는 동안 집안에 물건을 던져서 자신이 다친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의 사진과 자신이 다쳤던 기록 같은 것들을 보여줬죠. 그러군 자신이 감시하기 위해 병원을 따라다니기도 했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데 진짜 가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전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의 그 끔찍한 모든 행동들은 무혐의 처분이 나더군요.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전 남편을 보면서 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다가와선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전 그런 전 남편을 뿌리치고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전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죠. 미영인 제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를 막아서면서 이혼 소송을 언급하면서 제게서 떨어지라고 말했어요. 전 남편은 이혼이 가능할 것 같으냐고 하더군요. 그쪽 말대로라면 제 친구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데 이혼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뱃속에 제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혼자 두겠어요? 닥쳐.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편일 것 같아? 그런 거짓말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지금도 저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혼자 두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까 내 친구한테서 떨어져요. 이혼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진 내 친구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전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는 나중에 보자고 말하며 가버렸습니다. 전 그런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미영인 비틀거리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전 남편은 그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영이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에 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미영인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러지 말고 도움을 좀 요청해보는 건 어때? 도움? 어디다가? 전 남편이 무혐의를 받았는데 어디다가? 널 도와주실 분 한 분 있잖아. 너희 아버지. 전 미영이의 말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2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가 계셨어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지만 집안 대대로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아버지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어머니가 만나 뜨겁게 사랑을 하셨죠. 당연히 친가 쪽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를 하셨고 두 분은 그런 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도둑 결혼을 진행하셨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야 친가에선 어머니를 받아주시긴 하셨지만 매섭기만 한 시집살이에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셨고요. 물론 친가에선 저를 아버지가 키우셔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선 어머니께 저까지 빼앗을 수 없다고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셨어요. 당시 어린 마음에 전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버렸다고만 생각했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나이가 됐을 때 다시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록 아버지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살았죠. 미영인 그런 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딸이라고 나타나면 아버지 입장은 어떻게 되고 새로 생겼을 가족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겠는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미영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것이 불안하기만 했던 전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영이가 알아봐 준 전화번호로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무슨 말을 처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아버지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시며 먼저 만나달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렇게 전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색해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겠냐고 물으시고는 제가 괜찮다고 하자 저를 세게 안아주셨죠. 그리고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라는 동안 몇 번이고 저를 보러 오셨지만 차마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기도 전에 전 아버지께 도와달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동안에 제가 겪어온 모든 일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제 얘기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길고 긴 제 얘기가 끝나고 나자 아버지께서는 신음소리를 내시며 길게 한숨을 내쉬셨죠. 전 혹시나 아버지도 다른 사람처럼 전 남편이 내민 증거만 보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1분 1초의 시간이 제겐 몇 시간이나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앉아 계셨을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아버지께서 제 곁으로 다가오셔선 제 손을 세게 잡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고통스럽고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전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결국 눈물을 보이며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선 절대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곤 앞으로는 자신과 함께 지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남편이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전 남편에 대해 알아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마. 그러니 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내가 다 해결하마. 제가 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집에서 불편해하시면. 불편? 누가 말이냐? 할머니, 할아버지도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불편할 것이 뭐가 있어? 그래도 다른 자식들이 절 불편해해야 하실 텐데요. 이미 너에 대해선 다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말렴. 전 아버지의 다정한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만에 들어가는 친가는 여전히 웅장하고 거대했어요. 이미 저에 대해 다 말씀해 두신 것인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절 보자마자 껴안고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새어머니로 보이는 분은 잘 왔다는 한 말씀을 하시고는 연신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몸은 건강한지 물어보셨죠. 제게는 이복 형제가 셋 있었는데 셋 다 남동생이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걱정하며 환영해 주는데 몸의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가족들은 제게 아무런 걱정 말고 모든 것을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되도록 혼자서는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죠. 한 달 정도 전 정말이지 꿈 같은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새어머니도 남동생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이유가 고작인 저에게 이렇게 잘 해주셔도 되느냐고 물었을 정도였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런 순간이 제게도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새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기사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세게 제 팔목을 잡았습니다. 새어머니께서 놀라시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팔목이 잡히는 순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잔뜩 헝클어진 머리와 언제 마지막으로 면도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몰골로 전 남편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새어머니께선 당장 그 손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전 남편은 제 팔목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감히 날 이렇게 몰아붙여?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거 놓고 얘기해. 이거 놓으라고. 당장 내 딸한테서 손 떼. 이 짐승 같은 새끼야. 아주 대단하신 집안이던데 내가 널 놔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넌 죽을 때까지 내 거니까.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제 앞을 막아서는 새어머니를 밀치고는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곧 나타난 기사님과 주변 매장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저와 새어머니를 보호했고 곧 경찰이 나타났죠. 경찰 소리에 전 남편은 빠른 속도로 사라졌지만 곧 뒤를 쫓은 경찰에 붙잡혔답니다. 전 남편은 끌려가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다시 오겠다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섭던지 저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저를 부축하시던 새어머니께서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랫배가 아픈 것이 이상하다 생각에 아랫배를 보려는데 새어머니께서 제 고개를 잡아선 자신을 보게 하시더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본능적으로 뱃속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호송된 전 결국 그날 아이를 잃었어요. 저를 잔인하다 매정하다 욕하시겠지만 사실 아이를 잃은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오히려 전 남편과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안도감마저 들었죠. 새어머니께선 울지 않는 저를 보시며 연신 괜찮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르륵 눈을 감고 새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렇게 잠들고 다시 일어났을 때 놀란 얼굴의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진 전 남편이 감시망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얘기는 간단했어요.
전 남편이 제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기에 다시 그 일을 언급할 수가 없어서 전 남편에 대해 조사를 좀 했다고 하셨어요. 저를 집에 가두고 본인도 집 밖으로 나간 일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제 말에 전 남편이 다른 루트로 돈을 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아버진 전 남편의 금전 관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비정기적으로 큰돈이 오가는 것을 확인하셨고 그 돈의 출처를 찾기 위해 알아봤지만 쉽게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범죄 경력은 없지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싶었던 찰나 전 남편이 자주 드나드는 블로그를 조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전 남편이 블로그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집이 없는 청소년들을 알선해서 돈까지 챙기고 있었던 거죠. 저를 찾아온 날 범죄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된 전 남편이 도망을 다니던 중이었다고 해요. 절 찾아온 것도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들통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선 긴장으로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검찰과 경찰이 해결할 문제만 남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만약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저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새어머니께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온다고 해도 저를 볼 일은 없을 텐데 마음 놓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의 그 말씀이 묘하게 제겐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전 남편이 나타났다 잡혀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나 아버지께서 이혼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 앞으로는 전 남편과 마주할 일도 마주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깨끗하게 정리된 호적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나더군요. 3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전 남편에게 당해온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살아남은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죠. 전 남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제 예상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긴 했지만 제가 걱정했던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었어요. 전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작은 소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모님은 함께 있자고 하셨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전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아직도 전 밤길이 무섭고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매일같이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는 새어머니와 아버지도 계시고 결혼해서는 조카들 사진을 보내주는 동생들이 있는걸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 그때의 상처도 언젠간 지워지겠죠. 전 그저 매일을 충실하게 보내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